모스크바 국립대학교. 1980년대 이곳에서 가장 촉망받던 양자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마디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30년 후 그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랄 산맥 깊은 곳,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에서.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볼코프.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수도원에서 남긴 기록들,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2014년 기록, 곰과 섬이 피를 흘릴 것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18년 기록, 보이지 않는 독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릴 것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2021년 기록, 유럽의 심장이 얼어붙을 것이다. 2022년 유럽 에너지 위기. 3번의 예언, 3번 모두 적중. 그리고 2024년 그가 30년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이번 예언의 제목은 단 하나, 동방의 두 별에 관하여. 노란 별, 검은 별. 그리고 2026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볼코프는 노란 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란 별은 외부의 적에게 무너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북쪽을 경계해 왔습니다. 미사일, 핵무기, 도발, 위협은 항상 밖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진짜 위기는 안에서 시작된다고.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족끼리 정치 이야기를 피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 금이 갑니다. 뉴스를 보면 여당과 야당은 매일 서로를 물어뜯습니다. 국회는 마비되고 중요한 법안은 수년째 잠들어 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충격을 받습니다. 볼코프가 말한 체계적 마비가 이미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그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노란 별의 지도자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너질 것이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권좌와 함께 쓰러질 것이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사임도 아니고 탄핵도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건강 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사건일까요? 아니면 시스템 전체가 멈추는 것일까요? 볼코프는 구체적인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십시오. 4.19 혁명, 10월 26일, 그리고 최근의 탄핵 정국까지 이 나라는 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왔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볼코프도 같은 말을 합니다. 혼란의 먼지가 가라앉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을 거룩한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존 권력 구조 밖에서 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7명의 현자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는 외교나 국제관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하나, 상처받은 사회의 치유입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분열은 정치적 협상으로 풀리지 않는다. 영혼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지도자는 의사가 아니라 치유자다. 몸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더 강한 대통령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현명한 협상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갈라진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 미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사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게 해줄 사람. 그런 지도자가 오고 있다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남쪽에서 이런 격변이 일어나는 동안 휴전선 너머는 조용할까요? 70년 넘게 서로를 적으로 삼아온 두 체제입니다. 한쪽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기회를 잡으려 하지 않을까요? 볼코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검은 별도 같은 시간에 떨어진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검은 별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고, 탱크도 아니고 폭격도 아니라고, 그것은 훨씬 조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무언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단 하나의 감정, 진실을 알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볼코프는 이 관계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노란 별과 검은 별은 서로를 증오했다. 그러나 사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남쪽의 정치인들은 북쪽의 위협을 명분으로 결집했습니다.
안보라는 단어 하나로 수많은 정책이 정당화되었습니다.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제국주의와 남조선 괴뢰라는 적이 있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서로에게. 볼코프는 이것을 적대적 공생이라 불렀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기대는 관계, 싸우면서도 의존하는 관계. 그렇다면 한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쪽도 버틸 이유를 잃습니다. 남쪽이 내부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시점, 북쪽에서도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균열은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퍼져나갑니다. 볼코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은 별을 쓰러뜨리는 것은 폭탄이 아니다. 굶주림도 아니다. 그것은 훨씬 조용한 힘이다. 진실에 대한 갈증이다. 북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간 그들은 바깥 세상이 지옥이라고 배웠습니다.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인민들은 굶주리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이 진정한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작은 기계들, 손바닥만 한 화면에 담긴 남쪽의 드라마, 밤마다 몰래 돌려보는 영상 속에서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보았습니다. 굶주리지 않는 사람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웃고 울고 사랑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얼굴의 사람들. 선전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깨달은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은 거짓이었는가? 이 질문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가족에서 마을로, 세대에서 세대로. 당국이 아무리 불온 사상을 단속해도 생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조용한 혁명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체제는 안에서부터 녹아내린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검은 별의 왕은 쫓겨나지 않는다. 스스로 물러난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3대에 걸쳐 권력을 세습한 체제가 그 스스로 문을 여는 것이. 볼코프는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을 때 왕관은 무게만 남는다. 충성하는 자도 없고 두려워하는 자도 없을 때 권좌는 감옥이 된다. 그때 그는 깨닫는다. 떠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경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입니다.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지도자를 신처럼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자리를 뜹니다. 항복 선언도 없이, 망명 발표도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볼코프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피바다가 아니다. 천둥번개도 아니다. 새벽녘에 눈이 녹듯이 소리 없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야 깨닫는다. 어제까지 있던 것이 오늘은 없다는 것을. 남쪽에서는 새로운 지도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오래된 체제가 스스로 소멸하고 있습니다. 두 별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볼코프는 말합니다. 별이 떨어진 자리에 어둠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곳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피어난다고. 그는 그것을 하얀 빛이라 불렀습니다. 70년간 갈라졌던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얀 빛. 볼코프가 본 것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국경이 사라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진정한 통일은 땅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아니라 세 세대가 지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청년이었을 때 갈라진 땅에서 이제 손자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두 땅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았습니다. 같은 말을 쓰지만 억양이 다릅니다. 같은 역사를 배웠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같은 핏줄이지만 기억이 다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볼코프는 베를린을 이야기했습니다. 89년 11월 장벽이 무너지던 그날 밤, 동쪽과 서쪽 사람들이 콘크리트 위에 올라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이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함께 남겼습니다. 독일의 교훈을 기억하라. 벽이 무너진 후에도 마음의 벽은 오래 남았다. 서쪽은 동쪽을 가난한 친척처럼 여겼고 동쪽은 서쪽의 열등감을 품었다. 진정한 하나가 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다. 한반도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단 기간이 더 길고 체제 차이가 더 극심합니다. 북녘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북녘의 삶이 어땠는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볼코프는 말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통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 그들은 경제를 말하고 군사를 말한다. 그러나 상처받은 영혼은 돈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무기로 봉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이 치유를 이끌까요? 볼코프는 두 집단을 지목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들입니다. 이념은 사람을 가르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가르지 않는다. 남쪽 어머니든 북쪽 어머니든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다. 어머니들이 서로의 손을 잡을 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 둘째는 젊은 세대입니다. 분단의 기억이 없는 아이들. 전쟁을 교과서에서만 배운 세대. 그들에게 휴전선 너머는 적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또래일 뿐입니다. 젊은이들의 호기심이 다리가 된다. 그들은 묻는다. 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야 하느냐고. 이 질문이 어른들의 굳은 마음을 흔든다. 볼코프는 이 치유의 시간을 4년으로 보았습니다. 2, 30년까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형성됩니다. 쉽지 않은 4년입니다. 경제적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북쪽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희망을 말합니다. 한민족은 이겨낼 힘이 있다. 5천년 역사 동안 수없이 외세에 짓밟혔지만 한 번도 사라지지 않았다. 언어를 잃지 않았고 문화를 지켜냈다. 70년의 분단도 그들의 뿌리를 끊지 못했다.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아리랑을 부르면 남쪽 사람이든 북쪽 사람이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같은 명절을 텁니다. 설날과 추석의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억양은 달라도 어머니라는 단어의 무게는 같습니다. 이것이 70년을 버틴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하얀 빛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밝아진다. 아픔을 겪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손을 놓지 않으며, 그렇게 한 민족은 다시 하나의 별이 된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통일된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 있다고. 오랫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북녘 땅 깊은 곳에서 인류 역사의 첫 장을 다시 쓰게 만들 무언가가 드러난다고. 우리가 알던 문명의 시작점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통일이 가져오는 것은 평화만이 아닙니다. 볼코프는 이상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하나가 된 땅에서 놀라운 것이 발견된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했던 곳에서 그것은 한반도의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알던 역사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쓰게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구체적인 위치를 언급했습니다. 평양과 개성 사이 어딘가 70년간 군사 분계선에 가로막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땅, 그곳에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연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문명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약 5,500년 전입니다. 이집트 문명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볼코프가 말한 것은 다릅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것은 수메르보다 4,000년 앞선다. 9,000년 이상 된 문명의 흔적이다. 9,000년.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시작되어 동쪽으로 퍼졌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동방의 새벽이 먼저 밝았고 그 빛이 서쪽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단군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곰과 호랑이 이야기를 그저 신화로 치부하지 마라. 모든 신화에는 역사의 씨앗이 있다. 우리는 단군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사람이 되어 단군을 낳았다는 이야기. 어릴 때 배우고 자라면서 잊어버리는 옛 이야기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다르게 봅니다.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은 실제로 존재했다. 정착민과 유목민 두 집단이 있었다. 단군은 이들을 통합한 실존 인물이었을 수 있다. 신화는 과장되고 상징화된 역사다. 발굴이 이루어지면 이 가설이 증명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유전학적 발견도 예언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발견되는 유골과 유물을 분석하면 과학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한반도가 인류 대이동의 교차점이었다는 증거가 나온다.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인류가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퍼져나갈 때 이 땅을 거쳐갔다. 유전자 속에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동서양의 유전자가 만나는 지점, 여러 문명의 씨앗이 교차한 장소, 이것이 밝혀지면 한국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지도구석에 붙어있는 반도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숨겨진 뿌리, 동양과 서양을 잇는 잃어버린 고리. 볼코프는 적었습니다. 한민족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작게 여겨왔다.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라고. 늘 침략받고, 늘 눈치 보고, 늘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나라라고. 그러나 발굴이 끝나면 깨닫게 된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래되고
얼마나 깊은 뿌리를 가진 민족인지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합니다. 피해자의 역사가 아니라 시작점의 역사. 끊임없이 침략받은 땅이 아니라 문명을 퍼뜨린 땅. 이 발견이 한민족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볼코프는 말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고. 더 이상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는 나라로.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베푸는 나라로. 분단을 극복한 경험, 전쟁의 상처를 치유한 지혜, 적을 형제로 받아들인 용기. 이것을 세계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볼코프는 통일 이후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단과 전쟁과 치유를 모두 경험한 민족만이 평화를 말할 자격이 있다. 한국은 자신의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세계의 갈등을 치유하는 중재자가 된다.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수십 년째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이 흐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족과 종교와 이념이 충돌합니다. 이 분쟁들을 중재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강대국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쟁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중립적인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한국은 다릅니다. 직접 분단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눴습니다. 70년간 서로를 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강력한 자격이 있을까요? 볼코프는 말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고. 저들도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분쟁 지역 사람들에게 퍼진다고. 한국의 통일은 한 민족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인류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235년에서 240년 사이 한반도의 세계 평화센터가 세워집니다. 볼코프는 이곳이 유엔보다 더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엔은 이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험을 말합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선언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쓴 역사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기를 팔지 않는다. 대신 화해의 방법을 나눈다. K-팝과 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았듯이 K-피스가 세계를 변화시킨다. K-피스, 한국발 평화. 문화를 수출하던 나라가 평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볼코프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가장 밝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언은 정해진 길이 아닙니다. 갈림길 앞에서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입니다. 그 길로 갈지 말지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분열을 택할 수도 있고 화합을 택할 수도 있다. 두려움을 택할 수도 있고 용기를 택할 수도 있다. 미움을 택할 수도 있고 사랑을 택할 수도 있다. 볼코프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별이 떨어지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이 피어나느냐는 사람의 뜻이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국경이 사라진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북녘에서 온 한 사람을 처음 만난다면 어떤 말을 건네겠습니까? 그 마음이 무엇이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준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입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교육적이고 성찰적인 콘텐츠입니다. 목적은 두려움이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보고 건강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통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보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한반도, 전 세계 육지의 0.07%. 이 작은 땅이 살아남습니다. 50년간 침묵했던 러시아 수도승이 2024년 겨울 산을 내려왔습니다. 첫마디, 2026년 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한반도는 살아남는다. 저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 기록을 보고 웃음이 멈췄습니다. 2019년, 2020년, 보이지 않는 적이 세계를 멈춘다. 코로나19, 2021년,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눈다. 우크라이나 전쟁, 2023년, 중동의 불이 다시 타오른다. 이스라엘, 하마스, 예언 23개.
적중 17개, 74%. 남은 6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6년 대붕괴, 또 하나가 한반도의 생존. 왜 한반도일까요?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아닌 이 작은 반도. 세라핌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이름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가장 높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가진 수도승은 천사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거친 수염, 해진 옷, 맨발로 눈 위를 걷는 노인. 알타이 산맥 깊은 곳에서 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았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기도와 침묵뿐이었습니다. 2024년 겨울 그가 움직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유령을 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문장이었습니다. 3가지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 징조들이 정점에 달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한반도는 살아남는다. 그가 말한 3가지 징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고요한 불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 본인도 모릅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가족이 갈라집니다. 댓글창은 전쟁터입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두려움이 분노로 변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의 불안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화로 바꿔버립니다. 불꽃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영혼은 안에서부터 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안개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각자의 세계에 갇혀서 상대방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안개가 짙어질수록 목소리는 커지지만 아무도 서로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가장 역설적입니다. 차가운 태양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풍요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 하나로 온 세계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말할까요? 우울증은 역대 최고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시대인데 영혼은 가장 가난합니다. 햇빛은 비추고 있지만 마음의 눈이 멀어 느끼지 못합니다. 세라핌은 이 세 징조가 동시에 정점에 달할 때 임계점이 온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불꽃, 붉은 안개, 차가운 태양. 지금 이 순간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3가지 징조는 영혼의 병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경고했습니다. 영혼이 먼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우리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너진다고. 돈입니다. 세라핌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불렀습니다. 총알 한 발 없이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힘, 그 주먹이 올 봄, 세계를 강타합니다. 돈이란 무엇일까요? 지갑을 열어보십시오. 지폐가 있습니다. 종이입니다. 그 종이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이로 밥을 사고, 집을 사고, 삶을 삽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세라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종이가 아니다. 돈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탑처럼 서 있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탑의 재료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용입니다. 빚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돈입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현대판 바벨탑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까지 닿을 것 같지만 기초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붕괴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의 균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인출 한도가 제한됩니다. 하루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은행은 말합니다.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찾지?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10사람이 동요합니다. 10사람이 동요하면 100사람이 은행으로 달려갑니다. 1000사람이 달려가면 은행 문이 닫힙니다.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미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정부가 은행을 구했습니다. 세금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탑이 너무 커져버렸다. 쓰러지기엔 너무 크지만 구하기엔 너무 썩었다. 한 은행이 흔들리면 연결된 은행이 흔들립니다. 한 나라가 흔들리면 연결된 나라가 흔들립니다. 전 세계 금융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한 곳이 끊어지면 전체가 찢어집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현실의 마비입니다. 숫자가 사라지는 건 컴퓨터 화면 안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화면 밖으로 나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해도 하역할 돈이 없습니다. 물건이 배에 갇힙니다. 공장은 원자재를 살 수 없어서 멈춥니다.
마트 선반이 텅 비어갑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습니다. 전기가 끊깁니다. 왜일까요? 돈이 피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혈액입니다. 피가 멈추면 몸이 멈춥니다. 돈이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을 것이다. 통장 속 숫자가 진짜 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충격파는 서쪽에서 시작됩니다. 유럽과 미국이 먼저 흔들립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파도는 동쪽으로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나라 중 하나를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세라핌은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세라핌의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거대한 용이 스스로 제 꼬리를 물어뜯을 것이다. 하나였던 몸이 5 혹은 6 조각으로 찢어질 것이다. 용, 동양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입니다. 세라핌이 말한 용은 하나의 거대한 나라를 뜻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라핌은 설명했습니다. 그 나라는 2가지로 하나를 유지해 왔습니다. 힘과 돈입니다. 중앙이 강하게 통제하고 중앙이 돈을 나눠줬습니다. 부유한 지역의 돈을 가난한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 균형으로 거대한 몸이 버텼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한 지역이 먼저 반발합니다. 왜 우리가 번 돈을 저쪽에 줘야 하지? 가난한 지역도 분노합니다. 왜 우리만 버려지지? 중앙은 더 이상 양쪽을 달랠 돈이 없습니다. 힘으로 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군대도 월급을 받아야 움직입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돈으로 묶인 것은 돈이 사라지면 풀어진다. 그리고 한번 풀어지면 다시 묶을 수 없다. 혼란 속에서 세계는 2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길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검은 뱀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공포에 대한 답으로 더 강한 통제를 제시합니다.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됩니다. 얼굴만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생각마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자유가 사라지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줄 테니 안전을 달라가 아닙니다. 안전을 줄 테니 자유를 달라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기꺼이 자유를 내어줍니다. 2번째 길도 있습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흰빛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길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통제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서로를 감시하지 않고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물질보다 정신을 우선합니다. 기술의 노예가 되는 대신 기술을 도구로 씁니다. 효율보다 조화를 선택합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느리고 불확실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길은 이것뿐이다. 세계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뱀의 안전인가, 빛의 자유인가. 2 길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라핌은 이상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흰빛의 심장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뛸 것이다. 강대국이 아니다. 거대한 땅이 아니다. 동쪽 끝, 작은 반도다. 그 반도가 어디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도는 대한민국입니다. 세라핌은 한국에 대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예언 중 가장 상세한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은 먼저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정화의 시작이다. 경제가 흔들리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들입니다. 한국의 정치와 기업, 그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누가 누구를 위해 법을 바꿨는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햇빛 아래 나옵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위기가 오면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을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 동료를 팔 것이다. 썩은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번은 예전과 다릅니다. 예전에는 한쪽 편을 들었습니다. 이 당을 지지하거나 저 당을 지지하거나.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왼쪽도 싫고 오른쪽도 싫습니다. 전부 똑같아 보입니다. 권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다. 세라핌이 한국의 이 시기를 설명한 말입니다. 명령을 내려도 아무도 따르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도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증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백 속에서 누군가 나타납니다. 세라핌은 그 사람을 왕이 아닌 안내자라고 불렀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원하지 않았기에 권력에 물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분열된 이웃을 연결합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그는 연설로 사람을 모으지 않는다. 행동으로 모은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다.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부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합니다. 밥을 나눕니다. 아픈 사람을 돌봅니다. 무너진 것을 함께 고칩니다. 그 마을, 옆 마을이 따라합니다. 그 옆 마을도 도시로 퍼집니다. 전국으로 퍼집니다. 돈이 아닌 신뢰로 연결된 공동체, 법이 아닌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 세라핌은 이것을 새로운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씨앗이 내년까지 자랄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바라볼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시베리아 깊은 산속에서 50년을 홀로 살았던 러시아 수도승이 왜 하필 한국을 지목했을까요? 수많은 나라 중에 왜 이 작은 반도입니까? 세라핌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있다고. 수백 년간 피와 눈물로 빚어진 힘이라고. 한국인의 가슴 속에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라핌은 그것을 불 속에서 정제된 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몽골이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짓밟았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독재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통을 겪은 민족은 두 갈래로 갑니다. 복수에 미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그런데 한국인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른 것으로 바꿨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끈기로, 증오가 아니라 생존으로. 세라핌은 이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의 깊은 슬픔 속에 숨겨진 엄청난 힘을. 이 힘이 첫 번째 무기입니다. 다리남인 동고로크, 무기 메고. 두 번째 무기는 더 독특합니다. 1997년을 기억하십니까? 나라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인들이 한 일을 세계가 믿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줄을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이니까, 이웃이니까, 같이 살아야 하니까. 계산이 아닙니다. 조건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세라핌은 이것을 계산 없는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양의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의 집단주의도 아닌 것.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한국만의 균형. 돈이 무의미해지는 세상에서 이 힘이 빛날 것이라고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라핌은 가장 신비로운 예언을 남겼습니다. 물질의 환상이 무너지면 사람들의 눈이 열릴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출근하고 돈 벌고 물건 사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그 와중에 중요한 질문을 잊어버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달리던 기계가 멈추면 비로소 주의가 보인다고. 그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이 늘어납니다. 꿈이 선명해집니다. 직감이 강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설명을 요구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것이다. 세라핌의 표현입니다. 물질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세계가 가까워진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원래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니까. 이 전환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희망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리가 될 것이다. 무너지는 세상과 새로 태어나는 세상 사이의 다리.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세라핌은 떠나기 전 구체적인 지침을 남겼습니다. 세라핌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 안에 생존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지침, 하루 10분의 침묵. 세상이 무너지면 소음이 폭발합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공포가 전염됩니다. 모두가 소리 지릅니다. 그 속에서 휩쓸리지 않으려면 차 필요합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하루에 10분만 침묵하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 10분이 너를 지킬 것이다. 거창한 명상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자신을 느끼고 중심을 잡는 겁니다. 두 번째 지침, 두려움을 파는 자를 피하라. 혼란이 오면 구원자들이 나타납니다.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오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구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세라핌의 기준은 단순합니다. 공포로 사람을 모으는 자를 피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를 따르라.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됩니다.
겸손한지, 다른 사람을 돕는지,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지. 세 번째 지침, 진짜 재산을 모아라. 금을 사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동전을 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라핌은 말했습니다. 진짜 재산은 사람이다. 고칠 줄 아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농사 지을 줄 아는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요? 돈이 무의미해지면 기술과 신뢰가 화폐가 됩니다. 믿음으로 연결된 10명이 총으로 무장한 100명보다 강하다. 이웃과 인사하십시오. 관계를 만드십시오. 그것이 금보다 귀한 재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라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저주가 아니다. 경고다. 올해 일어날 일들은 끝이 아닙니다. 썩은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병든 시스템이 죽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검은 뱀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갇힙니다. 흰 빛의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영혼은 숨쉽니다. 세라핌의 마지막 말입니다. 미래는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다. 모래 위에 쓰여 있다. 바람이 불면 지워진다. 그리고 새로 쓸 수 있다. 쓰는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DSEK1의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깨어 계십시오. 은행 문 앞에서 수백 명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돈 내놔. 경찰이 출동합니다. 예금자를 보호하러 온 걸까요? 아닙니다. 쫓아내러 온 겁니다. 2024년 겨울, 중국 허난성, 한 중년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무너집니다. 10억 원을 맡겼는데 2억밖에 못 찾는다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나머지 8억은 증발했습니다. 이 장면이 중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중국의 부상이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세계의 공장, GDP 세계 2위, 미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 하지만 말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그 거대한 용의 몸통 곳곳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미친 듯이 물건을 쏟아내지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가마스,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불타고 반도체는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오늘 무한도전에서는 중국 경제 몰락의 8가지 신호를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과연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과장된 걸까요? 이 시간 반 동안 숫자와 팩트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 부동산입니다.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이란 뭘까요?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에 가깝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에서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아파트를 샀고 젊은이들은 첫 월급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샀습니다. 왜냐고요? 올해 안 사면 내년에는 더 비싸질 테니까요. 베이징의 사완 안쪽,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 같은 곳입니다. 2021년, 이곳의 평당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는 절대 안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같은 아파트가 반값에 나와도 팔리지 않습니다. 상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둥 신구의 초호화 아파트들, 3년 전만 해도 분양권을 얻으려고 밤새 줄을 섰던 곳입니다. 지금은 중개인들이 전화해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은행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죠.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입니다. 건설업, 인테리어, 가전, 철강, 시멘트, 부동산과 연결된 산업까지 합치면 전체 경제의 거의 절반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한국은 15%입니다. 그것도 높다고 걱정하는 수준입니다. 일본이 199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 그 비중이 20%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30%입니다. 일본의 1.5배.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답은 헝다라는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에버그란데, 중국어로 헝다. 한때 세계 최대의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직원만 20만 명, 전국에 3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 회사의 부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입니다. 2021년 헝다가 이자를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비구 이위안, 헝다보다 더 큰 회사였습니다. 연간 분양 물량이 세계 1위. 이 회사도 쓰러졌습니다. 왕커, 중국 부동산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회사. 2024년 말 왕커의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습니다. 왜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사니까 진짜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더 안 삽니다. 가격 폭락에 두 배 빠진 겁니다. 일본이 30년간 겪은 그 악순환이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 장사꾼이었습니다. 개발업자에게 토지 사용권을 팔고 그 돈으로 도로 깔고 지하철 놓고 공무원 월급을 줬습니다. 땅이 안 팔리자 공무원 월급이 석 달째 밀리고 있습니다. 2024년 중국 전체 지방 정부의 토지 판매 수입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감했습니다. 귀주성, 윈난성 같은 내륙 지방에서는 버스 노선이 끊기고 가로등 전기가 꺼지고 공공 서비스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부실의 끝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은행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사라진 은행의 수 377개.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파산하거나 다른 은행에 흡수되거나 아예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377개. 하루에 하나꼴로 은행이 사라진 겁니다. 폐쇄된 은행 지점은 9,000개가 넘습니다. 중국 전역의 골목마다 있던 작은 은행들이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붕괴와 직결됩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국 은행들이 가장 많이 돈을 빌려준 곳이 어디였을까요? 부동산 개발업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담보는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떨어집니다. 개발업자가 파산하면 대출금을 못 받습니다. 담보로 잡은 땅과 건물을 팔아도 빌려준 돈의 반도 못 건집니다. 이게 지금 중국 은행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리를 낮춰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쓰게 하려고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행은 싸게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장사입니다. 그 차이로 먹고 살죠. 그런데 정부가 명령합니다. 싸게 빌려줘라. 문제요? 예금 금리는 못 내립니다. 내리면 고객이 도망가니까요. 결과, 은행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2024년 기록적인 적자. 작은 은행부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허난성의 몇몇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이 막혔습니다. 고객들이 자기 돈을 찾으러 갔는데 은행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시스템 점검 중입니다. 본점 승인이 필요합니다.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분노한 예금자들이 은행 본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은행에 도착하기도 전에 막혔습니다. 어떡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중국에서 쓰던 건강코드 기억나십니까? 스마트폰에 QR코드가 뜨고 녹색이면 통과, 빨간색이면 격리되는 그 시스템 말입니다. 은행에 항의하러 가던 예금자들의 건강코드가 갑자기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를 탈 수 없고 기차역에 들어갈 수 없고 호텔 체크인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은행에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건강관리 앱이 금융 탄압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철저하게 검열됐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자들은 결국 얼마를 돌려받았을까요? 원금 10억 원을 맡긴 사람이 2억 원만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8억은 증발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축이라고 믿었던 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세 번째 신호, 부자들의 대탈출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의 수 15,200명. 전 세계에서 부자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간 나라 1위가 중국입니다. 2위 영국의 2배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1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위 싱가포르, 3위 미국. 공통점이 뭘까요?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곳들입니다. 왜 중국의 부자들은 목숨 걸고 돈을 빼내고 있을까요? 그 답은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에 있습니다. 공동부유, 번역하면 함께 부유해지자입니다. 듣기에는 좋죠. 그런데 중국 기업인들은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나눠라. 2020년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공개석상에서 중국 금융당국을 비판했습니다. 낡은 규제가 혁신을 막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며칠 뒤 알리바바의 핀테크 자회사 엔트그룹의 역대급 IPO가 갑자기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마윈은 3개월간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윈은 어디에 나타났을까요? 일본입니다. 도쿄 긴자의 한 스테이크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최고의 부자가 자기 나라에서 도망친 겁니다. 마윈만이 아닙니다. 디디추싱의 CEO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한 직후 중국 정부의 보복을 받았습니다. 텐센트, 바이두, 메이투안, 중국의 네로라하는 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규제 철퇴를 맞았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당이 원하면 모든 걸 빼앗을 수 있다. 부자들이 느낀 건 두려움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재산이 내일도 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공산당이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1인당 해외 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천만 원. 부자들 입장에서는 푼돈이죠. 그래서 그들은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국 부동산, 싱가포르 보험, 홍콩 경유 송금, 그리고 가장 대담한 방법, 지하은행. 작동 방식은 간단합니다. 중국에서 위안화를 맡기면 해외에서 달러로 받습니다. 수수료 20%, 비싸죠. 하지만 수십억을 한 번에 빼낼 수 있습니다. 공안이 쫓아도 수요가 너무 많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탈출은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 룬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run, 탈출한다는 뜻입니다. MZ세대들이 차라리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 못 사고 취업 못하고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뇌 유출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키워낸 기술 인력,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가는 건 돈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혁신 능력입니다. 떠나는 건 부자와 인재들뿐이 아닙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들도 탈출구를 찾아 세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무에서 물건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4,000원짜리 고속충전기, 2,000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 만원도 안 되는 스마트워치. 가격표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 가격에 가능하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 가격에 팔면 손해입니다. 테무는 실제로 주문 건당 평균 30달러, 약 4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 중국 공장들의 절박함입니다. 지금 중국 제조업은 물건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공장들은 멈출 수 없습니다. 생산을 멈추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대출이자를 못 내고 결국 파산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팔립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습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물건을 쏟아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현금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그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이유, 더 무섭습니다. 테무의 모회사는 핀도도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고객을 끌어모읍니다. 시장을 장악합니다. 경쟁자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립니다. 한국의 동대문 상인들,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 중소 제조업체들, 이들이 지금 테무와 경쟁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그들은 KC 인증받아야 하고 관세 내야 하고 정상적인 마진으로 장사해야 합니다. 테무는요, 인증 없이 직구로 들어옵니다. 관세도 면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정말 섬뜩합니다. 테무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 정보, 연락처,
사진, 클립보드, 테무 앱의 권한 요청 목록은 일반적인 쇼핑 앱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법인데요. 핵심 조항은 이겁니다. 모든 중국 기업과 시민은 국가정보 활동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중국 정부가 원하면 테무든 알리든 고객 데이터를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4,000원 아끼려다가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 전쟁이 아닙니다. 데이터 전쟁이고 어쩌면 안보 문제입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잠깐 순서가 바뀌었네요. 전기차 이야기부터 하죠. 5번째 신호, 전기차입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제조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13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는요, 현대기아 포함해서 손에 꼽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정도입니다. 중국의 130개, 이게 정상일까요? 당연히 비정상입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가격 자살 경쟁. 원래 3천만 원에 팔아야 할 차를 2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왜요? 옆 회사가 2천만 원에 팔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그 옆 회사는 800만 원에 내놓습니다. 마진? 없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 전기차 묘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온라인에 돌아다닙니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공터에 새 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타이어가 빠지고 풀이 차체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왜 새 차가 버려져 있을까요? 보조금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뿌렸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이 생산량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팔린 양이 아니라 만든 양으로 돈을 줬습니다. 공장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만들었습니다. 팔리든 말든 만들면 보조금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그 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 묘지로 간 겁니다. 이제 이 차들을 해외로라도 팔아야 하는데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100% 관세를 때렸습니다. 2천만 원짜리 차를 미국에 팔려면 4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경쟁력? 사라집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45% 관세. 중국의 덤핑에 대한 보복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탈출구가 막혀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품질 문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중국 SNS에서 관위의 바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달리는 관짝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저가 전기차에서 주행 중 급발진, 화재, 제동 불량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조사에 연락했더니요. 대리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AS 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는 샀는데 수리도 못하고 부품도 못 구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 전기차 소비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라면서 정작 자국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묘지에서 썩어가는 동안 중국이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두 동강 났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진짜로 쪼개졌습니다. 6번째 신호, 조선업입니다. 2024년 글로벌 해운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쪼개졌습니다. 이 배는 제조된 지 3년도 안 된 비교적 새 배였습니다. 정상적인 선박은 20-30년을 거뜬히 버팁니다. 3년 만에 바다 위에서 부서지는 배를 누가 믿고 타겠습니까?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중국은 조선업에서도 세계 1위였습니다. 물량 기준으로요.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수주했습니다. 어떻게요? 가격으로 때려잡았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100억에 하겠다고 하면 중국은 70억에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30억이 남으니 중국으로 갔죠. 그런데 그 배들이 이제 바다에서 증명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싸구려는 싸구려 값을 한다고. 용접 불량, 강판 품질 문제, 설계 결함. 중국 조선소들은 정부 할당량을 맞추느라 품질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선주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 LNG 운반선 시장에서 극적인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LNG선은 영하 162도의 극저온 액화가스를 운반하는 초정밀 선박입니다. 용접이 조금만 틀어져도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폭발합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94%까지 치솟았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한국의 빅3 조선소에 전 세계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쌉니다. 그런데도 선주들이 줄을 섭니다. 왜요?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쪼개지면 싸게 만들었다고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이 아닙니다. 신뢰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그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배가 쪼개지는 동안 배터리 전쟁에서도 중국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7번째 신호, 배터리입니다. 캐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37%가 이 회사에서 나옵니다. 테슬라도, BMW도, 벤츠도 캐틀 배터리를 썼습니다. 과거형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미국 정부가 CATL과 BYD를 공식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정부 프로젝트, 국방 관련 사업에서 이 회사들의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유요, 안보 우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닙니다. 차량의 모든 정보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통해 흐릅니다. 위치 데이터, 주행 패턴, 충전 기록. 중국 기업의 배터리가 미국의 차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미국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같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술 판도가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의 주류는 리튬이온입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죠. CATL이 이 분야의 왕입니다. 하지만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름 그대로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뭐가 좋으냐고요? 1회 충전에 0km 주행, 9분 만에 완충, 그리고 결정적으로 안 터집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가장 큰 공포가 화재입니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의 열 안정성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액체가 없으니까 흘러내리거나 폭발할 게 없습니다. 이 기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삼성 SDI. 2027년 양산 목표로 개발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도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퀀텀스케이프 같은 스타트업에 수조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CATL은요, 여전히 리튬이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기술에서는 뒤처져 있습니다. 2027년이 되면 CATL의 배터리가 구시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투자한 수십조 원의 설비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가장 뼈아프게 뒤처진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IT 기기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8번째 신호, 반도체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을 국가적 수건으로 삼았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합니다.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는 SMIC입니다. 이 회사가 현재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공정은 7나노미터입니다. 삼성전자는요, 3나노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7나노와 3나노, 숫자로는 4차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는 세대가 다릅니다. 최소 10년의 격차입니다. SMIC가 그나마 7나노를 생산하는 것도 간신히 하는 겁니다. 수율, 즉 불량 없이 제대로 나오는 비율이 50%를 밑돕니다. 삼성과 TSMC의 수율은 90% 이상입니다. 절반 넘게 버려야 하는 칩을 만들면서 자주 생산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장비입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EUV라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장비 없이는 7나노 이하의 미세 공정을 돈이 안 됩니다. EUV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미국이 ASML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중국에 팔지 마라. ASML은 따랐습니다. 중국은 EUV 장비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국에는 돈이 넘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얼마를 썼을까요? 130조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황금 양파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업계의 비리를 비꼬는 표현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프로젝트를 까보면 속이 텅 빈 사기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고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칩도 만들지 못한 채 사라진 회사들이 속속 적발됐습니다. 우한홍신, 진안창신, 돈은 임원들 주머니로 들어가고 공장은 헛개비였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고 돈으로 기술 문화를 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1위가 된 건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30년간 한 세대씩 1년에 한 걸음씩 쌓아 올린 겁니다. 중국은 그 30년을 보조금으로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공장은 덤핑으로 버티고, 전기차는 묘지에 쌓이고, 배는 바다에서 부서지고, 배터리는 도태되고 있으며, 반도체는 10년 뒤를 달리고 있습니다. 8가지 신호. 이 중 하나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8개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제가 단정 지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은 14억 인구와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부의 통제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어떻게든 버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봐왔던 영원히 성장하는 중국, 세계를 집어삼킬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용은 날개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에서 기회를 잡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조선, 배터리, 반도체, 중국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들이 다시 한번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용의 날개가 꺾이는 소리 들리셨습니까? 앞으로도 무한도전은 남들이 안 하는 이야기 팩트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상 무한한 돈의 전쟁, 무한돈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